제2의 쿠팡 사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참사 막아내자 집단소송 도입 촉구하는 국회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전에 어제 작고하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민생과 관련해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비통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박주민, 백혜련, 오기영, 김남근 국회의원님,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국회의원님,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저희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제2의 쿠팡 사태 그리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아내자는 취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를 출범했습니다. 그 단체 대표자분들도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발언자가 많기 때문에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자회견 발언은 총 8분이고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집단소송법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의원님 4분이 지금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4분 발언 먼저 듣고,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님 발언 듣고 소비자단체들 발언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주민, 백혜련, 오기형, 김남근 국회의원님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20대, 21대, 22대 그 3대에 걸쳐서 이 집단소송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정말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쿠팡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제2의 쿠팡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는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런저런 이유로 기업들의 이익과 여러 이유를 들어서 집단소송법이 번번이 국회 문턱에 걸렸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집단소송법을 통과시킬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집단소송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번에 법무부의 국정과제 10대 과제에 집단소송법을 통과를 요구하시고 법사위원장도 면담하시고 원내대표도 면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집단소송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님들은 저도 3대째 발의했지만 박주민 의원님도 3대째 발의고 대부분 국회의원이 되면서부터 이 집단소송법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셨던 분들입니다. 현행 민사소송 체계에서 개인이 소송을 하려면 가다한 비용과 번거로운 절차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지 않고는 피해자는 소송 부담 대비 실익이 한정적이어서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집단소송법의 도입으로 이제 이런 고리들을 끊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부터 진짜 이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방금 말씀하셨던 백혜련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집단소송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선 재선 때 굉장히 많은 소비자분들 그리고 소비자 단체분들 만나 뵀었습니다. 그분들 만나 뵈면서 느꼈던 게 크게 2가지였는데요. 첫 번째가 왜 우리나라 소비자는 다른 나라의 소비자만큼 보호받지 못하느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 만든 아이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다른 나라의 소비자들은 애플이 알아서 선제적으로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차피 집단소송이 실시되면 본인들이 많은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냥 버티기로 일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자들과 다른 나라 소비자들을 좀 균등하게 맞춰주려면 이 제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굉장히 복잡 다단한 절차를 거쳐서 다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조차도 본인들의 어떤 잘못된 경영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정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그 소송 과정을 한번 봤더니 당사자가 진짜 맞느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다 내는 과정에서
처음에 원고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숫자가 확 줄어드는 그런 제가 사례를 접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신들이 잘못된 경영 방침을 변경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소송법이 좀 통과돼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외국 소비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국내 기업들도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시정하면서 오히려 글로벌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백혜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놓치면은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기고 지금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 힘 모아 나가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기영 의원입니다. 저도 초선 때 발의했고 이번에도 또 대표 발의했습니다. 쿠팡 사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오만한 태도, 소비자를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잘못된 엉터리 프레임입니다.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을 차별할 이유가 없고 차별할 수도 없고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윤호개인 같은 주장으로 ISDS 중재 신청하겠다고 하면서 이상한 궤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집단소송제의 작동에서 두려워하면서 미국 소비자, 미국 투자자는 두려워하는데 왜 한국에 있는 근로자들,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은 무시하는 겁니까? 이 지점이 제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370만 명 정도의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통상 1인당 10만 원만 곱하더라도 3조 3,700억 원 정도의 우발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본금, 쿠팡의 자본금의 거의 90% 이상이 되는 규모인데, 이 정도라면은 미국 증권 시장에서 신속하게 발표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도와줬어야 됩니다. 그러나 늦장 대응한 거 아닌가, 오히려 사실을 숨기는 거 아닌가,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쿠팡 주가가 떨어진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증권거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정보 유출했고 또 많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왜? 1인당 10만 원 받기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드는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집단 소송 제도를 통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집단 소송 제도의 기능입니다. 더 이상 지연할 필요가 없고 쿠팡에 대한 답은 집단 소송 제도의 도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증권 집단 소송법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를 확장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도를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질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해당 행위만큼 책임지도록 하는 이 집단 소송 제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쿠팡이 우리 모바일 쇼핑 시장, 배달앱 시장 등에서 확고한 독과점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소비자들이 쿠팡에 불만이 있어도 탈팡하지 못한다, 탈팡하더라도 결국 돌아오게 된다, 이게 이런 쿠팡의 오만함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쿠팡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마침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일 쿠팡 바로잡기 TF를 당 차원에서 출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쿠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 조치들, 행정 제재들도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쿠팡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들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쿠팡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거대한 독과점에 맞설 수 있는 소비자들이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집단소송법이 가장 핵심적인 쿠팡 바로잡기의 입법이 되어야 하고, 집단소송법 안에 그런 쿠팡의 오만, 악의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그런 잘못이나 책임이나 그 사실을 은폐하고 지연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시민사회 단체들, 소비자 단체들, 그다음 여러 민생 단체들과 함께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쿠팡 바로잡기 차원에서라도 이런 집단소송법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집단소송법은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무부가 직접 추진했던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미 여러 차례 검토해서 본인들의 안도 내놓은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이번 상반기 내에 이 법안이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꼭 정부 여당 차원에서 이 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당에서도 이 법안 처리를 위해 여러 의원들께서 힘써주고 계십니다. 집단소송법 법안 대표 발의를 해주신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님 그리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저도 지난해 5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쿠팡이 미국에서는 저자세인데 한국에서는 왜 고자세이겠습니까? 바로 미국에는 집단소송제도가 있고 한국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수천만 명의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기업들은 문자 그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라는 엄중한 책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모바일은 개인정보 유출로 약 4,600억 원을, AT&T 역시 올해 2,400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피해가 몇 배를 배상해야 하는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기업은 국민의 정보를 제 목숨처럼 아끼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거대 기업의 로비에 흔들리거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제2의 쿠팡 사태를 막을 유일한 해법, 집단소송법 바로 도입합시다. 상반기 중으로 도입합시다.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쿠팡뿐만 아니라 SKT, KT, 롯데카드까지 정말 많은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들이 반복될까요? 특히나 쿠팡으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계속 스트레스와 분노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왜 이어지고 있을까요? 결국은 다른 나라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기업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됩니다. 특히 쿠팡 사태를 다시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법, 온라인 독과점법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은 기본이 돼야 되고요. 특히나 소비자들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집단소송법은 반드시 이번에는 도입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대체로 이제 소액 다수기 때문에 개별 소송이 어려운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집단소송이 도입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그게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집단 분쟁 조정과 단체 소송이 있는데 둘 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단 분쟁 소송을 거쳐야 되는데요. 기업이 조정안을 해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상을 덜 해주고 싶은 기업의 그 욕심 때문이죠. 실제로 집단 분쟁 조정은 지금까지 3건 접수됐고요. 모두 불성립되었습니다. 쿠팡 사건만 해도 3천만 명 이상의 넘는 피해자가 있었지만 지난 12월 기준으로 겨우 1,500명이 신청한 것에 그쳤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집단소송이 도입되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고 이런 악덕 기업이 우리 소비자를 봉으로 보고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와 사회민주당 또한 여기 함께 계신 우리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이번에는 반드시 정부가 힘을 함께 모아서 집단소송법이 통과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 SKT, KTA 그리고 쿠팡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집단소송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2080 애경 치약 대량 리콜 사태라든지 또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제조물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만 개정해서 될 것이 아니고 소비자보호법 또는 최소한 독립적인 집단소송법 제정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많은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회장이신 문미란 회장님,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 사무총장인 이정수 총장님, 그리고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현 총장님, 그리고 디지털정의네트워크의 오병일 대표님도 참석해주고 계십니다. 이 여러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 중에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기도 하신 문미란 대표님 그리고 오병일 대표님 두 분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회장 문미란입니다. 소비자단체들은 15년, 20여 년 넘도록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의 소비자 3법 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광범위하고 대규모적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와 시장질서 준수로 피해 예방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 해주셨지만 매번 시기상조, 국가 경제 우려 등을 내세우는 로비에 밀려 무산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1년은 TMF 사태의 후폭풍과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겨진 채로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과 디지털 위험이 국민들의 일상을 뒤흔든 한 해였습니다. SKT를 시작으로 연말에는 쿠팡의 사상 초유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참사로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이를 축소, 은폐하려 하였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비자뿐 아니라 정부, 국회에 대해서도 무책임과 무성의로 일관하여 국민적 분노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기업인 쿠팡을 한국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는 무모한 주장으로 다른 차원의 압박을 가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의 쿠팡 사태를 방지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서는 더 이상 집단소송법 제정을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연대회의는 글로벌 시장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는 집단소송법 등 국내 법제의 미비로 차별받고 있고 그리고 국가적인 모욕을 당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주도하는 디지털 강국, AI 강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정의 네트워크의 오병일입니다. 지난 2025년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에서부터 KT, LG유플러스, 롯데카드 그리고 쿠팡에 이르기까지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해당 기업의 부실한 보안 대책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대량 개인정보 유출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왜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을 요구하는 법이나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규모에 걸맞는 충분한 보안 투자를 할 만한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설사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잠시의 사회적 비난만 감수하면 될 뿐 기업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은 미룰 수 없는 과정입니다. 개인정보 대량 유출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만 개별적인 피해는 소액이거나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고 소송 과정은 지난하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가 소송에 나서기에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일부 소비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동일한 피해자 전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소송제도는 소비자들이 이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가하여 보안에 대한 투자를 압박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함께 필요한 것이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기업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증 책임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집단소송을 진행해도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이 중대할 경우 제대로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몇 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 시대, AI 시대 집단소송 제도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플랫폼 독점, 개인정보 결합, 알고리즘 가격 왜곡 등 플랫폼 AI 기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는 소액이고 분산적이고 구조적인 피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 제도가 필요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집단소송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는 집단소송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집단소송법 계속 추진할 때마다 국회에서 들었던 얘기는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 간에 안이 너무 다르다, 의견을 좀 모아달라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에 공동안도 준비를 하고 있고 2월 5일에는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토론회 등을 통해서 어떤 집단소송법안을 만들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또 많은 관심 가지고 이 집단소송법 도입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오늘 참석해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인분들께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시간 관계상 나눠드린 보도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인권보호관을 겸임하는 상임위원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4명을 추천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군 인권보호관은 군의 현실을 이해하고 장병들의 고통과 책임을 공감하며 정치적 이념적 편향이 없이 오직 군 인권과 법치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4명의 선발 인원 중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군대 내의 동성애를 용인하고 병역을 거부하고 군형법 90조 6항을 없애자고 앞장서온 사람입니다.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라면 특정 이념이 아닌 적어도 인권의 보편적 기준에 기초해서 판단하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 책임과 무게를 감안할 때 해당 인사가 과연 군 인권보호관 역할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할 수 있는지 국민적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안보는 심각한 군 기강 해이와 급격한 대북 방어 체계 무력화로 안보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날 인류 역사가 안보 불감증으로 인한 국가의 쇠락과 붕괴를 엄중히 경고하고 있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이재명 정부에서 나사 풀린 듯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과 국가인권위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오늘의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임명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정확히 인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바른군인권연구소를 포함한 11개 시민단체에서 함께 해주셨으며 회견문 발표는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입니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임태훈 씨를 지명 또는 내정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군 체계와 병력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국가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청와대에 강력히 요구한다.
군인권 보호관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자리이자 동시에 군 조직의 특수성, 병력의 헌법적 의무, 국가 안보 현실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고도의 공적 지위이다. 이 자리는 특정 사회 운동이나 가치 투쟁을 실험하는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병력 기피 전력자는 군을 감독할 자격이 없다. 병력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의무이며 수많은 청년들이 개인의 삶과 미래를 희생하며 이를 이행해왔다. 그럼에도 병력을 이행하지 않는 전력 있는 인사를 군인권 보호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성실히 복무한 장면과 예비역 전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모욕이며 병력 이해의 가치와 희생을 제도적으로 부정하는 선언이다. 군 복무의 실질적 경험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인사가 군인권의 최종 판단자가 되는 순간 그 직위의 도덕성과 권위는 이미 붕괴되었다. 둘째, 군인권 보호관은 성적 정체성 및 이념 논쟁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군은 일반 사회와 달리 강한 규율, 단결, 명령체계 위에 존재하는 특수조직이다. 따라서 군인권 보호관은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최소화할 인물이어야지 논쟁의 중심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임태훈 씨는 동성애 관련 사안에서 지속적으로 강한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왔고 군내 동성애 문제를 둘러싼 민감한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우려가 크며 다수 장병과 군가족, 종교계, 예비역 사이에 심각한 불신과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개인의 성적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군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불필요한 가치 충돌과 조직 혼란을 야기할 인물이 군 인권을 총괄하는 자리에 적합한가에 대한 공적 판단인 것이다. 세 번째, 군 인권의 정치적 이념화를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사항이다. 병력 기피의 전력과 극단적 사회적 논쟁의 당사자를 군 인권 보호관에 임명하는 것은 군 인권을 보호의 영역이 아니라 이념 투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지휘체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며 장병들을 또 다른 사회 갈등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이는 군 인권의 강화가 아닌 군 인권의 파괴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병력 제도 붕괴를 부추기는 치명적 신호이다. 이 인사가 임명될 경우 국가는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게 된다. 병력을 이행하지 않아도 군 복무의 가치를 동의하지 않아도 오히려 군을 파괴하는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병력 기피, 확산, 병력 이행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군 기강 붕괴로 직결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다. 청와대는 절대 이런 인물을 지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군 인권은 헌법, 병력, 안보라는 현실리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청와대가 이 요구를 외면할 경우 그 책임은 국민적 저항과 역사적 심판으로 되돌아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계속해서 다른 분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 기름평 석좌 교수입니다. 저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 간 적도 없고 동성애자인 임태훈 씨를 인권위 상임위원과 군인권 보호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군대에 간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반 군인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군인권 보호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또 이분은 오랫동안 군대 내의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이런 분이 정말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우려가 되고요. 또 이분의 활동에 의해서 마치 인권이란 이름으로 군형법 폐지와 같은 영향력을, 이 군형법은 사실 상사로부터 동성 성폭행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군대는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강요하고 자원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군 전역자들은 군형법 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사에 의한 동성 성희롱, 동성 성폭행이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폭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동성애자인 임태훈을 군인권 보호관으로 된다면 자신의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임태훈 씨가 군인권 보호관이 되면 그 결과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군대 내에 동성애 확산, 피해자 속출 등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군대는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국가의 안보를 흔들리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와대에서 이 임태원 씨를 군인권 보호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주요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고 국가안보도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이 징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차관급의 군인권 보호관을 겸직하는 상임위원 추천으로 4인이 됐는데 그 중에서 군인권센터 대표 임태훈 씨를 추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태훈 씨의 과거 행적을 알고 있습니다. 추천 이유를 보니까 한국 사회 전반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서 애써왔고 전문성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추천위원회 7인이 추천했다는데 그 면면을 다 들여다보면 좌파 일색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제는 개편이라고 임태훈 씨 같은 분 그리고 그 외 3인도 마찬가지로 좌파 일색의 후보를 추천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임태훈 씨만큼은 많은 국민들이 거부하고 있고 군 복무를 거부하고 스스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말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병역을 기피한 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방의 신선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혼자만 양심적 거부자라고 자칭하면서 영웅시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군대를 무너뜨리고 국가안보를 파괴하고 군 기강을 문란케 하는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참모들은 이번에 군인권센터 임태훈 씨를 절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차관급 그리고 군인권 보호관을 겸직하는 막중한 자리에 임명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만에 하나 그럴 경우에는 징직 거부, 입영 거부 운동을 펼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신효성 교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임태훈 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법률가의 관점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설치된 헌법적 성격을 지닌 독립국가기관입니다. 특히 상임위원은 단순한 위원이 아니라 인권위의 정책 방향과 조사, 구제, 기능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근, 핵심 의사결정자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첫째, 정치적 중립성, 둘째, 법률과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 셋째, 사회적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공적 책임성과 절제된 태도입니다. 그러나 임태훈 후보자는 그동안의 공적 활동 전반에서 이러한 법적, 제도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는 인권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정치적, 이념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후보자는 오랜 기간 특정 정치적, 이념적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며 사회적 쟁점 사안에서 중재자라기보다는 당사자 또는 투쟁의 일방으로 행동해 왔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기관의 상임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법적 책무와 명백히 구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시민단체 활동가의 역할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의 기초에 상반되는 기본권을 조화, 형량해야 하는 준사법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이념과 가치관에 강하게 경도된 인사가 상임위원이 될 경우 인권위의 판단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고 결국 헌법 제10조가 요구하는 보편적 인권 보장의 기능 자체가 훼손될 위험이 큽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강력한 정책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상임위원회 판단은 법률적 신중함과 공적 절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요구합니다. 정부와 추천권자는 이번 상임위원 후보 추천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취지와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관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념을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그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임태현 후보자의 상임위원 추천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명선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시간상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또 우리 한기호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이상으로 네. 이상으로 병력기피자 임태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절대 불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지원을 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낮춰야 되겠네. 그러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정춘생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 조국혁신당뿐만이 아니고 진보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개혁진보 4당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제가 비교섭 단체로는 유일하게 정개특위에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동공천 근절 방지를 위한 법을 우리 개혁진보 4당이 공동대표 발의하게 됩니다. 그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각 당이 나눠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참석하신 분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신 서왕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진보당 윤종호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돈공천을 확실하게 근절하고 비례성과 다양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은 오늘 돈공천을 근절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합니다. 연초부터 공천헌금 사건이 불거지며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가 또다시 돈 문제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사이에 1억 원이 오간 공천헌금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구청장 5천만 원, 시의원 3천만 원, 구의원 2천만 원 등 공천헌금 시세표까지 돌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04년 총선 공천심사위원 당시 TK 지역 중진 의원이 재공천 대가로 15억 원을 제시했고 2006년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 간부 출신이 구청장 공천을 위해 10억 원을 들고 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부끄러운 선거를 더 이상 반복해서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공천 놓고 돈 먹고
돈 놓고 공천 먹는 장사판을 열지 못하도록 개혁진보사당이 공천 장터를 확실하게 막아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 유도죄 벌칙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품 수수 등으로 재선거가 실시되면 해당 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품 수수로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소속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의 5%를 회수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도 함께 개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동공천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속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십시오. 근본적인 문제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양당 나눠먹기식 선거구제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무투표 당선 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돈 공천을 원천 차단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자의 93.6%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무투표로 당선된 인원은 지방의원 483명, 기초단체장 6명으로 총 489명에 달합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이 구조를 깨는 것, 특정 지역에서의 일당 지배 구조를 혁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2026년 정치개혁의 과제입니다. 지난해 11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하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등 국민들의 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 개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혁진보 사당은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를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와 무투표 당선 방지법 공동 추진 등 지역 독점과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정치개혁 과제를 시민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개혁 완수를 위해 더 넓게 소통하고 더 단단하게 뭉쳐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1월 26일 개혁진보 사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위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40분인데 조금 일찍 시작해도 되겠죠? 올라오시죠. 제가 혹시 참석하신 분들이 나누어서 같이 다 된 거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구 경북을 대표하고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오늘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지역을 살릴 지방선거제 개혁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정개특위의 본격적인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지역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을 목소리를 내왔던 우리 대구 경북의 이 민주당 지역위원장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분들의 목소리가 좀 이 제도 개선에 반영이 되고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소 대구광역시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미애입니다. 김기현 경산시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윤희 상주문경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정석원 고령 성주 칠곡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한영태 경주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양재영 경북기초의회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이시면서 경산시 의원이신 양재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박정희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보경 대구 달성군 의원이시고 달성군 의회 부의장이신 우리 김보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양은숙 대구광역시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강동엽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송진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저 뒤에 계시군요. 네, 여성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읽기 전에 먼저 이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한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허소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님의 지난 정치 일생을 후배로서 되돌아보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는 그냥 놔둬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또 정당이 민주주의가 더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또 더 심화 발전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기름칠 치고 또 돌리고 또 문제가 있고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을 손을 대어야 하는 그런 끊임없는 지난한 과정이 있을 때 민주주의와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실천을 이제 돌아가신 이해찬 당대표님께서 잘 보여주셨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저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도전과 응전의 과정으로서 역동적으로 진행되는데 이 도전과 응전의 역동적인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 영호남의 지방선거입니다. 이런 정치 후진국도 이런 후진 사례가 없습니다. 이제 끊어내야 합니다. 저희들은 이 자리에 설 때 늘 오랫동안 영호남의 일당 독점 정치 체제를 깨보고자 참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고 함께 움직였습니다만 늘 한 걸음도 한 뼘도 진전하지 못한 상황을 수십 년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의 시기가 다가오면 이번에 될까? 이번에는 그냥 조금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늘 약간의 패배감 이런 걸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이번만큼은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되고 단 한 걸음이라도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멍이
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 야만스러운 이런 정치 현상을, 정치적 상황들을 놔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행정 통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역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어떤 세력이, 어떤 정치가가 민주주의자인지, 정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움직이는 사람인지, 또 목전을 두고 있는 진짜 행정통합을 통해서 진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사람인지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가 특히 이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히 어떠한 변화도 거부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정당이 있습니다. 이번 아무쪼록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번만큼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좋은 합의로 큰 진전을 이뤄내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을 대표해서 한영태 경주지역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 한영태입니다. 제가 경북을 대표가 발언을 하라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앞에 대구 허소위원장님이 뭐 이렇게 절절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덧붙일 이야기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오곡 삼특 뭐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지방의 어떤 제도를 바꾸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대구 경북도 통합을 해야 된다는 말씀,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려면 우선 의회부터, 견제할 수 있는 의회부터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뭐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정치개혁특위가 잘 이런 부분을, 경북에도 성향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거,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 구성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뭐 기초의회는 3인 이상의 선거구가 돼야 되는 거고, 광역의회는 그 군소정당도 의회에 들어갈 수 있게 비례를 좀 더 확장시켜서 해야 될 그런 부분, 뭐 한 표라도 더 가져가는 게 100% 다 먹는다는 거는 지금같이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는 뭐 대한민국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 제가 경주에서 새벽밥 먹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잘 우리들 이야기를 잘 좀 이렇게 기자님들이 다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시간인데요. 기자회견문은 이윤희 상주문경지역위원장님하고 박정희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 발표하겠습니다. 지역을 살릴 지방선거제 개혁, 지방소멸을 막을 골든타임, 바로 지금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가동은 단순히 선거구를 획정하는 실무 차원을 넘어 소멸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의 새 생명을 불어넣을 마지막 기회여야 합니다. 오늘 대구 경북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 정개특위의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방은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지역의 청년들은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납니다. 이런 위기의 핵심에는 역설적이게도 정치의 실종이 있습니다. 지역을 살릴 정책과 비전이 경쟁해야 할 자리에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 구조가 견고하게 뿌리내렸고
그 결과 지방 정치는 활력과 경쟁력을 잃고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일당 독점의 정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선구제 하에서 유능한 정치 후보자들은 단지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출마의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목소리가 의석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표가 되고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비대해졌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무투표 당선, 단체장들의 끊이지 않는 비위와 불법 행위는 주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지역 정치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5급 3특 전략과 가감한 행정통합 지원 등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 정치가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담아내고 서로 경쟁하며 혁신하는 정치적 토양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방 소멸의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 정개특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의 2인 내지 4인 선거구제를 3인 이상으로 전면 확대하여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의원 정수를 9인으로 상향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높이는 한편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주민의 의사가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통합에 대비한 광역의회 선거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행 광역의회의 소선거구제는 일당 독점 구조를 재생산하는 핵심 고리입니다. 일당 독점 구조에 놓인 광역의회가 거대한 통합지방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기존과 방식은 이미 2차례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대 선거구제 혹은 권력별 정당 명부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광역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변화가 절실합니다. 만약 전국적인 즉각 도입이 어렵다면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대구 경북 등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만이라도 우선 도입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방선거제도 개혁은 단순히 선거 방식의 변화가 아니며 특정 지역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에 숨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 구성은 어느 때보다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해야 될 과제의 중요도는 그 어느 시기보다 큰 상황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땜질식 논의가 아니라 지방 소멸을 앞둔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책임을 명심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합니다. 저희도 대구 경북이라는 최전선에서 지역과 민주주의를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경북 경상북도단 지금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통합특별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2월 말까지 통합특별시를 구성하기 위한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통합특별시는 막강한 권력과 재정을 부여받게 됩니다. 지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로 한다면 300여 개의 특례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게 될 텐데요.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쥐고
출범하게 될 통합특별시에게 그의 위상에 걸맞는 통합특별시 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잠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구광역 시민들의 숫자와 경북도민들의 숫자는 15만 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의원 숫자는 33명, 그리고 경북도의원 숫자는 60명입니다. 의원 1인당 인구 숫자를 보면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3만 7천 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인구 등가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르는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는 통합특별시 논의가 빠르게 진척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위상을 가지는 통합특별시 의회의 구성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목소리가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반드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님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정현입니다. 진보당은 작년 12월 30일 이상규 전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하였습니다. 어느 정당보다도 먼저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였고 각 지역별로 후보 선출을 마무리하고 노동 중심 차별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과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에 대한 정당으로 주민 곁에 민생 정당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진보당 서울시당 후보들과 당원들이 함께 모여서 지방선거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출마 선언 기자회견은 김재현 상임대표님의 인사 말씀과 이어서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의 출마 선언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서울 시민들께 진보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소개해드리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얼굴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여러분의 서울은 어땠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서울에 평범한 당신을 위한 정책이 있었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서울이 무주택 서민,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을 차별 없이 끌어안는 도시였습니까? 다가올 4년도 또다시 이렇게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서울을 상상할 때입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한 도시, 서울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진보당의 서울시장 후보 이상규 후보를 오늘 소개드립니다. 이상규 후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서울 관악을에서 진보정당 최초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또 지난 2018년에는 민주당의 상임대표를 역임하면서 30여 년간 흔들림 없는 진보 정치의 한 길을 걸어온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서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이상규 후보가 제안하는 정책들은 서울의 미래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집 걱정 없는 서울, 돌봄 걱정 없는 서울, 시민을 위한 공공교통, 문화와 환경이 지켜지는 서울을 함께 상상해 주십시오.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노동자 서민의 편에서 살아온 사람, 위에서 내려다보는 행정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시민의 삶을 끌어올리는 정치를 해온 인물, 진보당 이상규 후보와 함께 노동 중심, 차별 없는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총리께서 안타깝게도 서거하셨습니다. 애도를 표하고 특히나 이해찬 총리께서 서울 관악을에서 4번의 선거에 당선이 되셨고, 제가 지난 19대에 당선될 때도 이해찬 총리의 흔적이 신림동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습니다. 많은 신림동 주민들이 이해찬 총리에 대한 추억,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늘 간직하고 있었고, 식당을 가든 거리를 지나든 그분의 지하 활동, 의자 활동이 그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거목, 사실 신림동에서는 아주 까칠하고 원칙적인 분으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이해찬 전 총리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이상규입니다.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곳곳에서 동파, 정전 사고 등 일상생활과 건강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차별 관세 전장이 베네수엘라 무력 침공, 그린란드, 캐나다, 이란에 대한 위협으로 확산되면서 우리가 알던 평화로운 동맹의 시대는 저물어갑니다. 트럼프가 촉발한 국제 질서의 붕괴, 힘의 우위 정책은 국내 정치에도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과 내란 시도가 그 정점이었습니다. 사법부의 내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은 여전히 극우 선동에 매달리며 정권 찬탈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 의혹을 받는 대기업이 미국의 정재계를 등에 업고 우리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제국근성, 도를 넘는 적반하장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내란은 대통령실의 지하 벙커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한 축의 지방 정부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명태균과 검은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에 140m 초고층 빌딩을 세우려고 서울시 조례를 폐지하고 유네스코의 민원을 놓고 중앙정부와 소송을 벌이고 김건희의 최측근 희림 건축에 수의계약으로 설계를 맡겼습니다. 김건희가 경복궁 어저에 올라타고 문화유산을 무단 반출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김건희 일가의 막대한 이익을 챙겨줄 양평 고속도로 설계 수정에 관여한 동해건설, 희림건축이 오세훈 서울시에 나란히 등장합니다. 먹튀자본 MBK 김병주 회장 이름을 딴 서울시립 도서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강남 3구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여 집값 폭등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개발이익, 투기이익의 진심인 오세훈식 귀족행정은 이제 파산되어야 합니다. 용산 재개발 철거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그 참사를 겪고도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는 개발 계획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세빛 둥둥섬, 한강 르네상스 실패를 겪고도 성급하게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다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고집 꺾을 줄 모르는 오세훈식 불통행정은 이제 철퇴를 맞아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이재명 정부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 운영의 기반이 되어야 할 민주당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구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 이후 차명 주식 투자, 인사청탁, 특혜 의혹에 최근 보좌진에 대한 의원 갑질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들은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할 집권 여당의 이런 모습들은 얼마 전 대선에서 우리가 함께 청산하고자 했던 과거의 낡은 정치 문법과 무엇이 다른지 묻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면 민주당은 쪼개기 후원, 공천헌금당입니까? 낡은 것을 비워내야 비로소 새로운 희망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반헌법 내란 세력을 심판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내보내고 낡은 기득권 정치를 타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회 대개혁이라는 내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 이상규와 함께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 진보당이 서울에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내겠습니다. 노동이 중심되는 서울, 사적 소유를 넘어 사회적 소유, 공공성이 강물처럼 흐르는 모두를 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투기와 이윤이 아닌 진짜 서울을 위한 5대 비전을 선포합니다. 첫째, 용산을 시작으로 집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를 부자들의 땅이 아닌 시민의 공원, 서민의 보금자리인 용산 공공주거벨트로 조성하겠습니다. 주택은 투기수단이 아닌 기본권입니다. 경자 유전 원칙처럼 주거권을 우선하겠습니다. 10년 내 공공주거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민간 임대 시장에도 공공의 규칙을 적용하여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살던 곳에서 끝까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통합 돌봄 시대를 열겠습니다. 병원 퇴원 후 72시간 내 지원이 이루어지는 원스톱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 모든 돌봄 노동자를 돌봄관리공단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서울형 표준 임금을 보장하여 서비스질을 높이겠습니다. 시설이 아닌 내 집과 동네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무장애 돌봄 주택을 대폭 늘려 돌봄의 단절을 끝내겠습니다. 셋째, 사모펀드의 배당 잔치를 끝내고 버스 완전 공영제로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기 자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는 타파해야 합니다. 사모펀드 소유 버스 회사를 직접 인수하여 공공성을 회복하고 절감된 비용은 자율주행 버스 중심 서울교통 대전환과 요금 인하에 사용하겠습니다. 노선 결정권을 시민과 노동자에게 돌려드려 진정한 버스 주권을 되찾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위한 탄소 배출 제로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서울 온실가스의 70%를 차지하는 건물 에너지를 혁신적으로 줄이고 낡은 주거지에는 그린 리모델링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요 거점의 내연기관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과 자전거, 전기버스 중심의 녹색 교통 체계로 전환하여 기후 위기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한강 도성 복원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연결의 도시, 역사 문화의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끊어진 도성길을 복원하고 휠체어와 유모차도 자유로운 무장애 둘레길을 만들겠습니다. 성곽 관리는 서울시가 직접 고용한 정규직 공공관리단에 맡기고 보존을 위해 희생해온 인근 주민들에게는 주거환경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진정한 내란 극복은 못 사는 사람이 잘 살게 되고
힘없고 백없는 서민이 주인되는 위아래가 바뀌는 대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투기와 기후위기, 불평등에 맞서 서울을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보금자리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저 이상규가 앞장서겠습니다. 내란과 탄핵의 광장, 눈보라 몰아치던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제1당이었던 진보당이 새로운 정치,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갑니다. 내란 이후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는 노동 중심, 차별 없는 서울로 향해야 합니다. 내란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응원봉 연대를 이어받아 진보의 빛나는 승리를 이루겠습니다. 우리는 노동자 서민은 깨어있는 서민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입니다. 코스닥 1000 돌파, 천스닥의 열기를 혁신 성장과 공정한 시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장중 1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5000에 이어 4년여 만에 천스닥 시대가 다시 열린 뜻깊은 성과입니다. 정부가 코스닥 도약을 목표로 지원 의지를 밝힌 가운데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에도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혁신과 성장의 동력을 다시 모으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활력을 되찾는 것은 미래 성장 동력이 더 단단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코스닥은 기술 기반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도약할 수 있는 혁신의 무대입니다. 이들이 만든 성과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때 천스닥은 숫자를 넘어 대한민국 성장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성장이 공정하게 공유되는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디지털 자산과 토큰 증권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코스닥 3000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과 정부가 뜻을 모아 3000 스닥 달성을 위한 제도 개혁과 시장 활성화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천스닥의 의미가 일시적 숫자에 그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혁신 기업의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 번 일로 가시고 여기 서시고 서시고 예, 옆에 예. 겹치지 않게 일렬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오늘 성남 원도심 주거권 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자 위원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무너지는 담벼락이 아닌 안전한 내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남 원도심 생활권 5개 지역 연대 호소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성남 원도심 태평 이사구역에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평생을 살아온 60대 엄마이자 성남 원도심 생활권 5개 지역 연대 대표위원장 민정자입니다. 대한민국이 AI 시대와 세계 경제 대국을 자부하는 2026년 오늘 성남의 화려한 빌딩 숲 뒤편에는 50년 전
시간 속에 갇혀 지낸 채 생존 투쟁을 벌이는 엄마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라 이제는 원도심의 성인이 된 청년들부터 여전히 이 가파른 골목을 아장아장 걷고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저는 오늘 우리 지역 모든 아이의 미래를 대신해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바닥 아래 정화조가 묻혀 있습니다. 매년 그 방바닥을 뜯어내고 오물을 퍼내야 하는 비참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잡니다. 50년 된 낡은 주택은 비만 오면 어김없이 침수되고 온 집안에 피어오르는 독한 곰팡이가 우리의 아이들의 호흡기를 매일같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의 길은 도로라기보다는 좁은 절벽에 가깝습니다. 최고 경사도 25도, 도로 경사율 46%, 이는 일반적인 도로 설계 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한 수지입니다. 일반적인 소방차의 진입 한계 경사율은 2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절벽 같은 길은 불이 나도 소방차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입니다. 최근 발생한 태평동과 신흥동의 주택 붕괴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등굣길에 그 담벼락 아래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것은 국가의 방치가 부른 인재이며 우리 부모들에게는 매일이 지옥입니다. 이런 길 위에 어떻게 아이들의 안전과 복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비극의 시작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0년대 후반 국가는 서울의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며 우리 부모들을 상하수도 하나 없는 황무지 광주 대단지로 강제로 밀어냈습니다. 선이주 후 건설이라는 기만적인 정책 이 아래 최소한의 기초생활 시설도 없이 우리를 산속에 방치한 것, 그것이 이 험난한 경사지 마을의 실체입니다. 생존 대책도 없이 이주당한 주민들에게 국가는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고 약속했던 땅값을 번복하는 행정폭력을 휘둘렀습니다. 1971년 8월 10일 폭우 속에서 살 길을 열어달라 외쳤던 5만 주민들의 절규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에 저항한 최초의 현대적 생존권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이 사건을 난동으로 규정했고 성남 원도심은 지난 수십 년간 폭도들의 도시라는 낙인 속에 왜곡된 개발과 정책적 소외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분당 등 신도심이 화려하게 빛나는 동안 원도심은 국가가 지은 낙인과 규제의 사슬에 묶여 정당한 도시권을 박탈당해 왔습니다. 이제 국가는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은 국가의 무책임한 도시 정책과 폭력이 빚어낸 국가 범죄입니다. 국가의 과오로 인해 발생한 지역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주민들의 훼손된 자긍심을 회복시키는 것은 민주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광주 대단지 희생에 따른 성남 원도심 주거권 회복 특별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강제 이주와 역사적 소외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매년 300억 원씩 5년간 총 1,500억 원의 국가기금을 조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기금은 국가가 설계 오류를 범한 5개 지역의 사업성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반드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46%의 급경사지를 이겨낼
기반 시설 조성을 지원해 주십시오. 소방차 하나도 오르지 못하는 가파른 언덕길은 화재가 발생하면 죽음의 길이 됩니다. 그것은 노약자의 이도권이자 우리 아이들의 생존권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셋째, 성남공항 고도 제한을 즉각 완화하십시오. 안보라는 명분 아래 주민들의 재산권과 아이들의 안전권을 더 이상 발목 잡지 마십시오. 원도심의 발전을 저해하는 족쇄는 50년간 정체된 주거 환경이 되어 결국 우리 아이들의 안전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게 묻습니다. 25도 경사지에 매달려 곰팡이 핀 벽을 안고 사는 원도심의 아이들의 생명도 국민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무너지는 담벼락이 아닌 안전한 내일을 물려주는 것이 제 인생 마지막 소망입니다. 성남 원도심의 하늘 품고 하늘 풀고 주거권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저 민정자 이 지역의 모든 아이의 엄마라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성남 원도심 연대 5개 지역 연대 대표 위원장 민정자입니다. 성남 원도심 주거권 회복 특별법을 제정하라.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을 서울공항 고도 제한과 광주 대단지, 성남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촉구 기자회견, 우리 아이들에게 무너지는 담벼락이 아닌 안전한 내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오늘 저는 정치인 이전에 성남 수정 신흥 이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남 초등학교에 입학해 이 동네 골목을 오가며 자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성남 원도심은 통계 속 지역이 아니라 뛰놀던 골목이고 친구의 집이었고 지금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성남 원도심 전체의 생존과 아이들의 안전을 요구하는 공동의 외침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태평 이사구역의 민정자 위원장, 태평 1구역의 이연주 위원장, 단대 구역의 장금만 위원장, 상대원 일산구역의 김지연 위원장, 은행 1 금강 2구역의 강주연 위원장, 태평 이사동의 강호범 부위원장입니다. 이분들의 직함 이전에 무너질지 모를 담벼락 아래에서 아이를 키워온 성남 원도심의 당사자들입니다. 조금 전 민정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이 AI와 세계 경제를 이야기하는 지금도 성남 원도심의 아이들은 정화조가 묻힌 방바닥 위에서 잠을 자고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집에서 하루를 견디고 있다고. 이 현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출발점은 분명히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국가는 서울에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며 수만 명의 시민을 아무런 기반 시설도 없는 광주 대단지, 지금의 성남 원도심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선이주 후 건설이라는 말은 약속이 아니라 기만이었습니다. 상하수도도 도로도 안전 대책도 없는 산비탈의 주민들을 내려놓은 채 국가는 책임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1971년 8월 10일 살기 위해 외쳤던 주민들의 절규는 폭도로 낙인찍혔고 그 낙인은 반세기 동안 성남 원도심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최고 경사도 25도, 도로 경사율 46%의 골목길은 행정 수치가 아니라 아이들의 등굣길입니다. 소방차조차 오르지 못하는 이 길은 화재가 발생하면 그대로 죽음의 길이 됩니다. 최근 태평동과 신흥동에서 발생한 주택 붕괴 사고는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인재입니다. 아이들이 그 담벼락 아래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국가는 이제 답해야 합니다. 저는 성남에서 자라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광주 대단지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성남 원도심 주거권 회복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둘째, 급경사지 기반시설과 주거안전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생명권과 노약자 이동권은 지자체 재정에 맡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셋째, 성남공항 고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50년간 지속된 과도한 규제는 원도심의 재생을 가로막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위례 3동선의 조속한 건립입니다. 위례 3동선은 단순한 교통 노선이 아닙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원도심 주민들에게는 이곳에서 계속 살아도 된다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성남 동부권 전체를 잇는 생명선입니다. 교통 대책 없는 재건축은 아이들을 더 위험한 환경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위례 3동선은 선택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 공공 인프라입니다. 정치권에 묻습니다. 25도 경사지에 매달려 살아가는 성남 원도심 아이들의 생명도 대한민국 국민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 역시 이 골목에서 자란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너지는 담벼락이 아닌 안전한 내일을 물려주는 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6분의 위원장과 성남 원도심 주민들 곁에서 이 책임이 이행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 의원. 이상으로 성남 원도심 주거권 회복 촉구 기자회견, 성남시 생활권 재개발 5개 연대와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입니다. 총 3건의 논평을 준비했습니다. 반복되는 인사참사,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선하고 즉각 사과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격 후보자를 임명해놓고 28일간 국력을 낭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을 명분으로 야당 분열을 노렸지만 결과적으로 범죄 의혹과 도덕성 논란으로 얼룩진 정권이 또 다른 범죄자를 국정 전면에 세우려 했다는 비판만 자초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해운 개인의 낙마가 아니라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인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무능과 부실입니다.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어느 날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부정청약, 보좌진에 대한 폭언과 갑질, 영종도 땅 투기 의혹, 자녀 증여세 대납, 병역, 취업, 입시 특혜 논란까지 기본적인 검증만 거쳤어도 충분히 걸러졌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해명을 들어보는 것이 공정하다며 청문회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정이 아니라 책임을 뒤로 미룬 명백한 오판이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어떤 의혹도 해소하지 못했고 부실한 자료 제출과 말바꾸기 논란으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청문위원들조차 고개를 가로저으며 실망감을 드러냈고 조국 혁신당 등 범야권들은 일제히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손절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과 6개월 전에도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유학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좌진 갑질 논란의 주역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뒤늦게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며 김현지 실장을 통해 낙마시켰습니다. 반복된 실패는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며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무너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수사와 책임의 시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명 철회된 이현 후보자가 장남 위장 미혼으로 100억 원대 로또 아파트를 당첨받은 청약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두고 제기된 이전 후보자 남편의 부모 찬스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 국민적 의혹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명 철회로 모든 책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속되는 인사 실패 앞에서 국민의 시선은 이제 잘못된 인사를 반복해온 이 대통령의 판단과 책임 회피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사 실패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사실상 작동 불능이 드러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준비 없는 홀로서기는 우리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미국의 새 국가 방위 전략 NDS 발표는 한반도 안보 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를 유지하되 방위의 주된 책임은 한국이 맡아야 한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군 주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공격을 막기 위한 억지력 구축 및 방위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군의 지원을 제한적이라 규정한 것은 냉혹한 국제 정치적 계산이 우리 안보 구조에 직접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자주 국방을 강조했지만 준비 없는 홀로서기는 자칫 우리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국방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실행 능력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전략문서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핵심 원칙이 사실상 뒤로 밀렸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핵무력 증강은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북핵 문제를 단순 관리 대상으로 치부하려는 흐름이라면 그 전략적 공백을 가장 먼저 떠안게 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마저 비핵화 원칙을 느슨하게 가져간다면 이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김정은이 반길 가짜 평화의 환상에 매달릴 때가 아님을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자주 국방은 선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실질적인 실전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만이 진정한 자주 국방의 시작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핵 억제의 실행력과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하는 외교 안보 전략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자주 국방은 공허한 말에 그칠 뿐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대학까지 모두 반발하는 수능 내신 절대평가, 일방통행식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교위는 작년 고교 학점제 도입 이후 내신 유불리에 따라 수강 과목 쏠림 현상이 발생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기대 효과에 비해 입시 전반에 미칠 부작용과 혼란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수능 내신 절대평가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을 당시에도 충분한 검토 없는 돌출 반언이라는 비판과 함께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목소리가 빗발쳤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를 사실상 구체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교육 현장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상대평가제에 따른 입시 가열과 사교육 의존을 완화할 대안 논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대학까지 모두 반발하고 있는 수능 내신 절대평가를 충분한 사회적 수기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주먹구구식 밀실 행정을 하고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절대평가를 시행할 경우 학교 서열화와 등급화는 물론 학교 간 내신 부풀리기가 횡행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는 내신 점수의 변별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대학은 자연히 논술 전형의 난이도를 높여 사실상의 본고사가 부활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각 학교별 전형에 대한 정보 획득이 당락을 결정하는 등 정보 격차에 따른 입시 불공정 문제 역시 불가피합니다. 결국 고급 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하는 사교육 산업만 더욱 배불리는 악순환을 양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입시가 복잡해질수록 공정성은 저하되고 입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부유층이나 기득권층 자녀들만 유리한 구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나 이해운 전 의원 자녀들과 같은 특혜 입시 논란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해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입시 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단순하게 만들지는 못할지언정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더 불공정하며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대한민국에서 룰을 바꾸는 개혁은 그 무엇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일관성과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 정책을 자신들의 독선적 이념을 적용한 실험장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 100년 대지계를 준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상속세 136억 원이 용언이 된 사회,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세청이 상속세 136억 원이 용언으로 처리된 대형 베이커리 카페 사례를 계기로 대형 사업체의 세금 회피 시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조세 정의를 훼손해온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첫 걸음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지원 공제 제도는 성실하게 일하는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안정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규모 매출과 자산을 보유한 사업체가 중소기업 제도의 외형만 유지한 채 상속세와 법인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를 악용해온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상속세 136억 원이 용언이 되는 동안 성실 납세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실용주의 원칙은 바로 이러한 조세 편법 구조를 바로 잡자는 문제의식에 출발합니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묻는 합리적 조세 시스템 없이는 공정한 시장도 지속 가능한 경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일 사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명의 쪼개기, 가족법인 활용, 형식적인 중소기업 요건 유지 등 중소기업 지원법과 가업승계 제도를 악용한 전반적인 행태를 폭넓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는 곧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 조세 정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국세청의 이번 실태 조사가
있는 사람만 빠져나가는 세금 구조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정하게 벌고 공정하게 부담하는 사회로 나아갈 때 비로소 국민은 신뢰도 함께 회복될 것입니다. 가덕도 피습 테러 수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이 가덕도 피습 테러 사건과 관련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사건 직후 이어진 비정상적 대응과 각종 왜곡 의혹 전반을 규명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수사는 이미 끝난 사건,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정치인을 향한 테러는 개인에 대한 범죄를 넘어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겨냥한 중대 범죄입니다. 그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입니다. 특정 정당이 과도하게 반발하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범행 현장은 물청소로 훼손됐고 지열 거지와 수건, 현장 혈흔 사진 등 핵심 증거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초동 대응 실패이며 국민이 재수사를 요구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테러 직후 현장 통제 역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테러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를 즉각적이고 안전하게 분리 보호하지 못했고 그 결과 기자와 군중이 뒤엉킨 혼란 속에서 압사와 추가 부상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호 미흡을 넘어 테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전혀 관리하지 못한 중대한 안전 실패로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항입니다. 이후 제기된 의혹은 더욱 심각합니다.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부산대병원 헬기 착륙장에 국정원 등 기관 관계자들이 잠입해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의 부상 사진을 촬영했다는 의혹은 보호가 아닌 침입이며 수사가 아닌 사찰로 비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울러 대테러 센터 명의로 사건 피해를 축소하는 문자 메시지가 배포됐고 환자의 생명을 위한 헬기 이송은 갑질로 왜곡돼 여론 공격의 소재로 활용됐습니다. 테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 시스템이 오히려 2차 가해와 정보 왜곡의 통로로 작동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번 수사는 테러범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축소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범행 동기 형성 과정과 사전 준비 정황, 배후 조력자나 선동 세력의 존재 여부, 그리고 사건 이후 왜 기본적인 보호와 통제조차 작동하지 않았는지까지 폭넓게 들여봐야 합니다. 특정 야당은 민생을 이유로 이번 수사를 문제 삼고 있지만 민생 범죄 수사와 테러 진상 규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수행돼야 할 국가의 책임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한 테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이를 두고 우선순위를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가덕도 피습 테러 사건은 과거사가 아닙니다. 정치 테러, 증거 훼손, 현장 통제 실패, 국가기관의 부적절한 개입, 정보 왜곡 의혹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본격 수사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법치 국가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통해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어떠한 왜곡과 폄훼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진실을 밝힐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였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대변인 노서영입니다. 현안과 관련된 두 가지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논란, 기본소득 공론화 시작해야 합니다. 현대차가 2028년까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3만 대를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들여올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현실로 도래한 것입니다. 휴머노이드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차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모두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산업 현장은 이미 로봇 활용률이 세계 1위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선 이미 직장인 과반이 인공지능이 나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8명은 AI 확산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과거의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대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AI와 피지컬 AI가 인간의 뇌와 근육까지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광범위한 일자리 소멸, 더 나아가 노동의 종말까지 마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영화 제목처럼 어쩔 수가 없다라며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각자 도생하도록 관망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의 종말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꿀 권한과 책임이 정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AI 대전환 시대의 선명한 대안인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기를 시작합시다. 기본소득당은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을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기본소득을 주장해 왔습니다.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겨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미래가 아니라 재주는 로봇이 부리고 이익은 모든 인간이 갖는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누구든 생존 경쟁이 아닌 자아 실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실현 가능합니다. 국부펀드를 활용한 공유지분형 혁신투자와 국민배당, 정의로운 조세개혁을 통한 증세 논의 등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과 경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 산하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참여단의 수기토론으로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도입 방식과 경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법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기본소득 공론조사는 토론과 수기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오해가 불식됐습니다. 그때처럼 국민이 주도하는 수기 민주주의의 장이 열리기를 촉구합니다. 휴머노이드가 바꿀 노동의 미래 앞에서 모든 구성원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언제나 그랬듯 기본소득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확정, 보유세 강화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로 재연장 없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됐습니다. 마땅히 필요한 결정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한시 면제 정책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사실상 세수 감소와 양극화 심화로 부작용만 더 컸던 정책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의 신호탄입니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자명합니다. 양도세 중과는 제도 시행을 예고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주택 판매를 유도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버티기 심리를 저지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원래 의도했던 효과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보유세 강화와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는 대출 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등 세제 강화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동산 대책을 시행해왔지만 결국 집값 상승 흐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도 세제 강화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기본소득당도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자원이 집중된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보유세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조세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비전은 기본소득당이 지난 11월 대표 발의한 기본소득 토지세법에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은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세액을 국민 모두에게 토지배당으로 평등하게 나눔으로써 압도적 다수 국민을 토지보유세의 수혜자이자 지지자로 바꿀 것입니다. 지금 결단해야 하는 더 큰 수술은 보유세 강화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